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제3장의 부동산 정책론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정책은 시장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정책은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정책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이 있답니다. 비가역성은 가능할 가짜에 거스릴 역자. 되돌아가는 게 가능한 게 가역성입니다. 그럼 비가역성은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온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면 더욱더 무엇해진다. 당연히 얘는 좋아진다가 아니라 나빠진다, 악화된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이렇다면 얘는 비가역성이 아니라 악화 성향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는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다가 문제가 딱 발생되면 그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걔를 알아차려서 정책을 펼쳐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점점점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나빠진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악화 성향. 그 다음 세 번째, 지속성이 있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지속성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특성을 띠니까 부동산 정책도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문제는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양한 해결 수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때 간신히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걸 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 문제의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지표는 지표인데 문제의 지표니까 이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의 지표이므로 높을수록 나쁘다가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렌츠 곡선은 아직 공부하기 전에 당연히 이 면적은 넓을수록 좋겠습니까? 나쁘겠다? 나쁠 겁니다. 그럼 평등할수록 좋은 거다? 불평등할수록 좋은 거다? 평등할수록. 그래서 로렌츠 곡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개념인 겁니다. 정사각형을 딱 그려놓고 세로축에는 소득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가로축에는 인구를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A점, B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념을 잡아보는데 첫 번째로 1인당 소득이 균등한 경우가 있답니다. 1인당 소득이 모두 균등한 겁니다. 그럼 얘는 완전 평등한 겁니까? 완전 불평등한 겁니까? 당연히 완전 평등한 내용이 됩니다. 완전 평등. 그럼 이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제 선 OB는 대각선인데 이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 한 명을 누적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득이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두 명째 늘렸더니 이때 소득이 똑같아서 소득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세 명째, 네 명째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얘를 연결해 보면 이와 같이 선이 OB와 일치가 될 겁니다. 대각선과. 그때 로렌츠 곡선은 이와 같은 곡선이 로렌츠 곡선인데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라고 얘기하면 이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 이 A가, 스몰 a가 로렌츠 곡선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똑같이 일치가 돼버리니까 얘는 아예 이 A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스몰 b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삼각형 면적은 A 플러스 B이고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스몰 a가 된다입니다. 그때 선 OB가 로렌츠 곡선이 되는 거고 일치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0이 된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 평등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나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로렌츠 곡선을 설명드리면서 로렌츠 곡선의 면적도 넓을수록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0이면 가장 좋다? 완전 평등한 경우들라는 겁니다. 이번엔 1인이 한 명이 전체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인이 전체 소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완전 평등한 거다, 완전 불평등한 거다? 완전 불평등한 경우입니다. 그 부분을 이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됐다는 얘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하나도 증가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한 명째 딱 늘면 소득이 위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한 명이 이 소득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완전 평등한 겁니까? 완전 불평등? 완전 불평등합니다. 그 말은 이 노렌츠 곡선이 여기에 달라붙어버린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노렌츠 곡선이 선 OAB가 되면, 선 OAB가 되면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이 스몰 a는 전체 삼각형 면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전체 삼각형 면적이 돼버리면 얘는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됩니다. 그리하여 노렌츠 곡선의 면적 a는, 스몰 a는 0부터 시작해서 0이면 완전 평등, 그것 이상으로 시작해서 이때 a 플러스 b, 전체 삼각형 면적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삼각형 면적 a 플러스 b가 되면 얘는 완전 불평등한 경우, 그 사이에 존재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몰 a가 나오고 스몰 b가 나오네? 정말 어렵구나. 그게 아니라 노렌츠 곡선은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에서 나왔고 문제의 지표니까 높을수록 나쁘다. 면적이 넓을수록 나쁘겠구나. 전체 제일 큰 게 삼각형 면적이구나. 그럼 가장 나쁘네. 완전 불평등. 0이면 가장 평등.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노렌츠 곡선의 면적을 삼각형 부분에서 얼마만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니계수랍니다. 지니계수. 그럼 계수가 나오면 얘는 분수입니다.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는 전체 삼각형 면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 봤던 스몰 a, 스몰 b 개념으로 따져보면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아까 스몰 a였습니다. 얘를 전체 삼각형 면적 a 플러스 b로 나눈 값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0과 a 플러스 b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진위계수 이 부분에다 집어넣어 보면 a 대신에 노렌츠 곡선의 면적을 0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b까지 집어넣어 보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수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얘는 이 수치 이상이고, 그리고 이 a 대신에 a 플러스 b가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제일 큰 게 a 플러스 b니까. 그럼 이 사이에 수치가 나올 텐데 그 어떤 수로 0을 나눠도 얘는 0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분의 a, 얘를 뭐라고 했는데 진위계수는 가장 작은 건 이제 0을 a 플러스 b로 나눈 0인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로 나누면 이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위계수도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높을수록, 넓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됩니다. 그럼 진위계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1이면 가장 나쁘다? 완전 불평등. 0이면 가장 좋다? 완전 평등한 경우다. 그리고 진위계수는 0부터 2 사이의 값이 아니라 0부터 1입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진위계수인 겁니다. 0부터 얼마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진위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슈밥의 지수라는 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지수, 비율, 계수가 나오면 걔는 다 분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긋고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우리 공부하는 건 부동산 학입니다. 그럼 인간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건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건 뭐다? 주택, 주거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생계비가 들어간답니다. 사실은 슈밥의 지수에 사촌격인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엥겔 지수입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엥겔 지수. 걔는 전체 생계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다 라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때 식비 대신 뭐가 들어간 게, 주거비가 들어간 게 슈밥의 지수랍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게 주거비가 들어간다는 걸 외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얘를 슈주라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슈주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슈퍼주니어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베 지수가 있는데 기억 첫 번째. 소득이 낮을수록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득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문화생계비 등의 문화생활비 등의 그런 내용들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순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거비도 상승되긴 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작을 것이고 다른 인재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주거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슈바비 지수는 낮아진답니다.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굳이 외우시고 싶다면 슈와 소는 소득의 소는 유와 우와 오는 반대입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바베 지수와 소득은 반대로 움직인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슈바베 지수는 높아지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만약에 정말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높을수록 나쁘다. 그럼 슈바베 지수도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다. 높을수록 나쁘다. 그럼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나쁘다는 얘기는 고소득층이어서 나쁜 거다. 저소득층이어서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도심과 외곽에서 슈바베 지수를 똑같이 측정해보면 똑같은 생계비로 살아갈 때 도심은 주거비용, 주택 임대료 등이 높으니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겁니다. 외곽은 주거비가 낮으니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심이 외곽보다 높을 것이고 디귿 슈바베 지수는 20%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이게 슈바베 지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PIR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얘기를 하는데 PIR 지수니까 얘도 분수입니다. 짝대기 짝긋고 뭐가 분자로 들어가냐면 얘는 주택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분모에는 연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소득인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주택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이라면 이때는 20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럼 20이라는 PIR 지수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사람 연봉 5천만 원일 때 주택가격이 10억이니까 2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이미 마련했을 때 죽었겠습니까? 하나도 안 썼다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옷을 못 사 입었으니까 족이 팔려서 죽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PIR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주택가격 부담이 크다는 얘기니까 얘도 높을수록 나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RIR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 짝대기 짝 지수니까 그래놓고 뭐가 분자로 들어가나 봤더니 얘는 주택 임대료가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 분모에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 사람이 있을 때 2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때 주택 임대료로 만약에 50만 원을 써야 된다면 얘는 4분의 1, 25%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만큼 다른 생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서 생활의 질적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얘도 높을수록 나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출제자는 이 부분에 함정을 팔 때 만약에 낸다면 PIR 지수는 주택 임대료, RIR 지수는 주택 가격 이렇게 함정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함정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P 같은 내 돈입니까? 주택 가격 P는 그 다음 주택이 R을 까는 것이 실제로 임대료다. 그래서 R이 들어가면 주택 임대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전세가를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얘는 주택가격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얘를 분수로 만들어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세 금액이 분자고 분모에 주택가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비율이 낮아졌다면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세금액이 낮아졌다면 이 비율 낮아집니다. 그럼 전세금액이 낮아졌으니까 임차인의 부담은 전에보다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이 비율 자체가 낮아진 건 똑같은데 낮아진 이유가 전세금액 전에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전에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주택가격에서 전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줄었지만
전세 금액은 절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임차인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7번째 10분위 분배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문제의 지표이므로 높을수록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하나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이게 10분위 분배율입니다. 10분위는 10구간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10분위 분배율. 그래서 얘는 분배해주는 비율인데 비율이니까 짝대기를 짝 긋고 이제 이 내용이 분자로 들어가는데 얘는 누가 분자로 들어가냐면 최하위 계층이 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계층 40%가 분자고 최상위 계층 20%를 분모로 집어넣습니다. 얘 40%고 20%인 이유는 최상위 계층은 소득이 많고 최하위 계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20% 비교하면 너무 그 격차가 커지니까 40, 20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 분자로 들어가는 게 누구기 때문에 최하위 계층이니까 최하위 계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클수록 얘는 소득 분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최하위 계층이 갖는 소득이 높다는 얘기니까 분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얘가 유일한 예외입니다. 뭐의 예외다? 문제의 지표이므로 높을수록 나쁘다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이 내용, 10분위 분배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만약에 0라면, 0이라면 얘는 완전 평등한 경우입니까? 완전 불평등합니까? 완전 불평등합니다. 그러면 최하위 계층 40%의 소득이 0일 겁니다. 그럼 얘를 최상위 계층 20% 금액이 얼마가 되든 얘로 나누면 무조건 얘는 빵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것 이상이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만약에 똑같답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 평등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40%를 20%로 나눈 값이 되니까 이 사이의 값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0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과 똑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0이면 얘는 0을 그 어떤 수로 나눠도 0이니까 0이 나오고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똑같아서 40%를 20% 나눈 값이 되면 40을 그냥 20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2가 나온답니다. 그리하여 10분위 분배율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 거고 2일 때 완전 평등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높을수록 나쁘다의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다? 10분위 분배율이 됩니다. 기억을 꼭 반드시 해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8번에 5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5분위 분배율은 5구간으로 쪼개놓고 얘도 비교하는 겁니다. 유리니까 짝대기 짝. 근데 얘는 분자의 최상위 20%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분모의 최하위 20%가 들어가는데 그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배가 적게 됐다는 얘기니까 얘는 나쁜 겁니다. 얘 높을수록 나쁜 거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얘 너무 자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같답니다. 그럼 같다면 얘는 완전 평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완전 평등할 때는 얘 그냥 20%인 거고 얘도 그냥 20%인 겁니다. 이 금액. 그리고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만약에 0이라면 이때는 완전 불평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계층 20% 소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얘를 결국은 빵으로 나누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5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계층의 소득 얘 20%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20%를 20%로 이제 나눠주면 얘는 1이 나온다 이겁니다. 1.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겁니다. 1. 그런데 얘는 지금 최상위 20%를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니까 빵으로 나누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0을 0.1로 나누면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100입니까? 여러분? 그럼 0.01로 나누면 1000입니다. 0.001로 나누면 만입니다. 그럼 0.000000000000001로 나누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수든지 간에 빵으로 나누면 0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무한대가 나온답니다. 그리하여 5분위 분배율은 1부터 무한대 값을 가지고 높으면 나쁜 거니까 무한대가 나오면 얘는 뭐다?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초인문서 부분에는 부동산 문제의 측정지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들어봐야 이 부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측정지표에서는 언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뭘 기억하시는 거냐면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기억나는지 보십시오.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넓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답니다. 그때 0부터 시작해서 전체 삼각형 면적까지 가더라. 전체 삼각형 면적이면 완전 불평등. 진위 계수는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0부터 2다, 1이다, 0부터 1. 기억하는 방법. 진위 계수 0부터 1. 그래서 얘도 1이면 완전 불평등. 3번 슈바베 지수는 슈주,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소득과 U와 O는 반비례. 그래서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은 낮아지니까 나쁘다. 그 얘기. 그 다음 PIR 지수, P 같은 내돈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RIR 지수, 주택이 알가는 게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임차인 부담이 커서 나쁘다 기본은. 그 다음 10분위 분배율 얘만 유일한 예외.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이니까 얘는 최하위 40%가 들어간다. 40% 20%니까 얘는 0부터 1이 아니라 0부터 2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얘만 높을수록 좋으니까 2일 때 완전 평등. 5분위 분배율 높을수록 나쁘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의 중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시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시장 내에 있는 자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형평적 배분이 아닙니다. 형평적 배분은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똑같은 정도로 나눠주는 게 형평적 배분입니다. 그럼 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얘기하지 형평적 배분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것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 바람직한 것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지고 있으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장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론 부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뭘 기억해 두시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각각의 사람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정부 입장. 정책은 누가 펼치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다? 정부 입장에서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투자론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투자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과 이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전 시간에 뭘 공부했었냐면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정보 가지고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을 얘기할 때 효율적인 시장일수록, 강하게 효율적인 시장일수록, 효율성이 강해질수록 초과이윤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 초과이윤 부분에 몰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윤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 가지 시장 실패 요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당연히 독점을 달성했으니까 초과이윤을 누립니까? 네, 초과이윤을 누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생산물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럼 결국은 다른 기업을 이겨먹겠다? 그럼 그 기업은 결국 뭘 달성한다? 독점을 달성합니다. 그럼 뭘 누리더라?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누립니다. 그럼 정부가 봤을 땐 시장은 뭐 했다?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패. 그 다음 디귿.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는 것. 정보의 차이가, 정보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한 것. 걔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월하지 못한 정보를 가진 사람보다 초과이윤을 누리더라. 그래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시장 실패의 요인의 규모의 비경제, 정보의 대칭성,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비 가지고 장난을 친답니다. 여러분, 5강을 치기 위해서는 비강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먹어둬야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비가 중요하다고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외부 효과 부분의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럼 외부 효과도 누가 봤을 때는 시장이 실패한 거다? 정부가 봤을 때는 시장이 실패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럼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기업.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답니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단독주택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마당을 소공원 수준으로 나무도 정말 아름답게 심고, 여러 가지 나무 수종을 여러 가지를 심고, 그리고 꽃도 아름답게 많이 심으면 주변 지역 사람들도 쾌적성이 높아집니까? 그럼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에 있는 집들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제 집에 저의 쾌적성, 제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효용을 키우기 위해서 행위를 했는데, 경제 행위를 했는데, 비용 들여서 경제 행위를 했는데, 옆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 사촌들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외부 효과. 그것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옆집들도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는 마음이 속으로 조금 쓰라릴 것 같습니까? 막 기분이 좋아 죽겠습니까? 좀 쓰라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왜? 저는 노력을 해서 제 집값을 올린 건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사회 전체적인 편리함과 이익이 커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얘는 좋은 놈이 되는 겁니다. 좋은 놈. 그럼 정부가 봤을 때는 이 좋은 놈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다른 사람들도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을 어떤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릴 겁니다. 그럼 얘는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시장 내에서 과소 생산되겠다, 과다 생산되겠다. 이게 과소 생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놈이 시장에서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뭐 했다고 보는 거다?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합니다. 그러면 적게 만들어지는 좋은 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조장하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두 번째로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뭐냐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입니다. 그럼 공장 운영주 입장에서는 생산을 하면 생산 비용이 들고 그걸 내다 팔면 정상이윤도 누리고 초과이윤도 누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게 좋을 겁니다. 가격 높게 받고 그때 오염물질 처리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폐수도 흘려보내고 막 오염물질도 마음껏 날리면서 생산해버리면 그 공장주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인제 옷에 와이셔츠를 입으면 그게 하루만 지나도 검게 변해버립니다. 세탁비용 더 듭니까? 그리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눈도 잘 침침해집니다. 그럼 병원 비용도 더 증가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 명의 생산 행위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했는데 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시설물이 딱 나타나면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얘를 치유하는 데 드는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더 커져버린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줄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랍니다. 그럼 얘는 정부가 봤을 때는 적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오염물질 배출한 공장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 나쁜 놈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겠다, 과소 생산되겠다. 과다 생산될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놈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뭐 했다고 보는 거고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 시장 실패를 막고자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럼 얘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당연히 규제하는,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이게 외부 효과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아까 저 소공원식으로 앞마당을 꾸민 제가 옆집 사람들한테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오염물질 배출한 공장주가 주변 사람들한테 배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얘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걸 얘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는 유식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외부 효과의 정의더라. 그래서 리을 정의 외부 효과를 이제 보면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거였습니다. 그럼 사회의 전체적인 편익이 커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사적인 편익보다 만든 사람의.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드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크기 비교 나왔을 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소공원은 옆집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서 봤을 때 바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뒷마당 쪽에 들었었으면 좋겠다. 앞마당에.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 이게 핀피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물은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핵폐기물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들어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게 핀피, 님비 현상인데 핀피 현상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미음, 부의 외부 효과. 딱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놈입니다. 그럼 얘가 딱 발생이 되면 사회의 전체적인 편익은 작아지는 겁니다. 사적인 공장주의 편익 커졌지만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커질 겁니다. 공장주가 드리는 비용보다. 이거 바꿔놓으면 바로 잡아내십시오. 이건 무슨 외우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님비 현상은 나쁜 놈이라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내 앞마당에만 들어서지 않으면 됩니까? 내 뒷마당에도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 뒷마당에도. Not in my backyard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적지 않는 이유는 하등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코어제 정리는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도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 지금 끝내버립니다. 코어제 정리는 오염물질 배출한 공장이 있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럼 공장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의 힘으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코어제 정리더라.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는 시장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X가 되는 그 증거가 코어제 정리입니다. 그리하여 이때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기억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냄비는 어디 위에 올려놓는다? 불 위에. 굳이 꼭 외워야 된다면 그 다음 코어제 정리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뱀 중에 코브라가 있습니까? 코브라. 그 다음 또 하나 핀피는 사실은 플리즈입니다. 플리즈. 그럼 제발 들어와다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것인 거고 님비는 낯들고 들어오면 두고 이러시면 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외부 효과만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읍.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아닌 제3자. 이게 포인트. 그 다음 시옷. 만약에 소공원 수준으로 제가 앞마당을 꾸며도 멀리 떨어진 사람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 옆집 사람이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린 이유는 인접성 때문인 것이며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접성과 부동성. 그 다음 이응 시장의 힘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 이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코어제 정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니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데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움직이는지 이게 수요 증가 요인인지 수요 감소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인지 감소 요인인지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그 주변 지역의 주택, 그 주택의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왼수. 수요가 증가하면 왼손이 높으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하면 증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발생하는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얘는 부해외 비효과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부해외 비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거다. 그래서 정부가 공장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야야야 너 오염물질 배출하면서 이제 생산하지 마.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설치해. 그래야지만 생산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규제가 딱 이루어지자마자 공장주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줄입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 감소, 오른손 공급 감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딱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학창시절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공부했다. 그래서 정수를 공부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은 플러스 증가고 정후의 비효과 정이니까 플러스 수요 증가인 겁니다. 얘를 기억하라는 얘기고 부의 외비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부는 마이너스 그래서 공급이 감소로 출발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정리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공공재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의 요인들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과윤이 발생되는 요인이 발생되면 그쪽으로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독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 정부가 봤을 때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 그래서 시장 실패. 나쁜 놈은 과다생산 그래서 시장 실패.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게 외부 효과.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랍니다. 공공재의 부족. 공공재는 말 그대로 다 같이 쓰는 재화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가 공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 비경합성의 특성을 띈답니다. 공원을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배제되는 사람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럼 비용을 들인 사람도 쓰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쓰는 겁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만들겠습니까? 시장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라 기다릴 겁니다. 그럼 분명히 시장에 공공재가 필요한데 정부가 봤더니 누군가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공공재 생산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뭐 했다?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막히면 공공재는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가 죽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실패 요인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정책의 순서가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의 순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순서 문제를 간간히 냅니다.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말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앞글자를 따서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왜 발생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처음 시작은 정책의 시작, 문제 인식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정책의 순서의 6단계, 첫 번째는 문제 인식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인식. 그럼 이제 문제를 인식한 다음엔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안들을 작성, 평가하는 거고 그 작성된 대안들을 평가해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서 정책으로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려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면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걔를 피드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6단계인데 여러분 이 6단계에서 앞에 세 가지를 없애버리면 이게 3단계가 됩니다. 그리하여 정책의 3단계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거 바뀌어지면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집행하고 결정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먼저 내리고 집행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정책을 펼칠지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부동산 정책의 종류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종류의 첫 번째 주택 선분양 부분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선가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선분양은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게 무슨 이론을 공부한다고 듣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흘려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따라서 그냥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끝에 가서는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안에 파파박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지만 그 암기는 이해가 도모되지 않은 상태의 암기는 정말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선분양은 이거 먼저 선자입니까, 여러분? 그럼 먼저 선자입니다. 주택 선분양은 무언가 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인가 봤더니 실제 주택 건설 전에 먼저 분양을 한답니다. 그럼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을 한다면 당연히 실제 주택이 분양 당시에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주택이 없는데 뭘 보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자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을 반드시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본주택이 유식한 표현으로, 물론 영어가 유식한 건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견본주택을 보고 문고리, 벽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설물들이 너무 좋아서 기쁨 나머지 이 견본주택을 보고 이제 분양받아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수요자는 이 주택을 샀는데 뭘 보고 산 거다? 실제 주택을 보고 샀습니까? 견본주택을 보고 샀습니까? 견본주택을. 그러면 견본주택을 보고 판 공급자, 건설업체는 견본주택대로 똑같이 잘 짓겠습니까? 대충 짓겠습니까? 이미 수요자한테 팔았는데 대충 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꼭 발생이 되냐면 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준공이 다 됐다고 그래서 집을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딱 잡아보면 문고리부터 달라서 사람 염장을 확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래서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 달라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주택 선분양 제도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견본주택만 지어놓고 분양 때려서 그 분양 대금으로 건설자금 조달합니까? 그럼 결국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건설자금이 없어도 주택 공급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 유효 공급이 증가합니까? 네, 증가할 겁니다. 그럼 디귿에 사실상 건설 자금과 그 기간 중 건설 자금과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 이미 산 누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짓는 기간 동안에 잘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그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위험들을 다 누가 감수해야 된다?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이미 산 소유주, 누가? 수요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자가. 그러면 수요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큰 제도니까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익도 크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싸게 사야 됩니까? 비싸게? 싸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요. 준공 시점의 시가보다는 분양 시점의 분양가는 당연히 낮아야지만 낮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수요자가 먼저 분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시장에 발생하냐면 분양가와 준공 당시 시가 사이에 차익이 발생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 차익만 누리고 들어가는 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투기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기 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선분양 제도를 채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팔고 떠나는 걸 막기 위해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자까지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사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줄을 서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 예금 등의 중요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에는 추첨을 하겠지만 그래서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높다. 그 다음 비읍,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기에 적합한 방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만약 20년도에 떨어질 거라면 더 높은 가격은 먼저 사놓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야 먼저 산 만큼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에서는 상향시장에 적합합니다. 선분양은.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시옷 이렇게 외우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택 선분양 제도는 하향시장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선분양 제도를 봤으면 여러분 당연히 뭘 보겠습니까? 후분양 제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주택 후분양 제도가 나오는데 얘는 뭐에 정확히 정반대겠습니까? 선분양 제도예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실제 주택 건설 후에 분양하는 겁니다.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 그러면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니까 실제 주택이 있는 겁니까? 분양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짓겠다라는 견본주택이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소지가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대충 짓겠습니까? 잘 짓겠습니까? 잘 짓겠지. 실제 주택을 못 지은 상태에서 보고 사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안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니은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없답니다. 다 짓고 분양을 때려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건설자금을 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건설업체. 주택 공급자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시공 능력만 있으면 된다? 건설자금도 갖춰야 된다? 건설자금도 갖춰야 되니까. 얘는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양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효공급은, 시장 내 유효공급은 선분양 제도보다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 사실상 건설자금과 건설자금 이자를 이제 누가 부담해야 된다? 당연히 짓는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얘를 최종적으로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이 비용만큼, 이 건설자금 이자가 증가한 만큼을 나중에 분양가를 올려서 수요자에게 떠넘길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껌 생산비가 증가하면 껌 판매 업체는, 껌 생산자는 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떠넘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여지가 있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주택 후분양 제도에서는 건설자금과 건설자금 이자를 반드시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누구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 수요자에게. 그 다음 리을.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지금은 누가 감수하는 겁니까? 공급자가. 그래서 만약에 실제 주택 건설할 때까지의 위험을 자금 조달 그리고 발생된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를 다 못해서 망해버리면 분양도 못해버리고 망해버립니다. 누구는? 공급자는. 공급자가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급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공급자의 수익이 커져야 됩니까? 그럼 공급자는 준공 당시 시가보다 낮게 분양하겠다? 똑같이 분양한다? 똑같이 분양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분양 시점과 완공 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준공시 시가대로 분양 시점에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익만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기 수요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전매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줄을 서시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예금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의 시기 중 어느 시기에나 얘는 적용이 가능한 분양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용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주실 때, 복습을 해주실 때는 주택 후분양 제도에서는 후분양 요약은 선분양 제도와 전부 반대로 들어가 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설자금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나 분양가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정도까지를 딱 잡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주택 분양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분양가 규제의 내용부터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보실 텐데 똑같습니다. 5분 정리하시고 5분 동안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해 보시고 10분 동안 쉬고 다시 돌아오시면 분양가 규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정책론 부분은 정책론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 기초입문서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을 채워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강의를 집중해서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10분 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